오픈 AI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반도체 산업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삼성은 검찰의 항소로 다시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낮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투와 단타 매매가 급증하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년여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매수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가 공모주 슈퍼위크를 맞습니다. 공모 금액이 1조 원을 넘는 가정용 미용기기 업체 APR의 흥행 성적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며 우리 돈 9,30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도체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4배에 달하는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으로 이 반도체 산업 전체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부른 이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 이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올해 첫 해외 출장길에 오르자 이사회 복귀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실적 회복과 AI 반도체 경쟁 심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사회로 복귀해 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재건하고 삼성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 내부 분위기는 회의적입니다. 연휴 직전 검찰의 항소로 사법 리스크를 이어가게 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계 관계자는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이 회장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했던 결정이 오염돼 버릴 수가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봤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와중에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사내이사로 선임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등기이사직에서 재선임 없이 물러났습니다. 이후 이사회와 거리를 두면서 급여를 받지 않는 미등기 회장으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삼성 관계자는 책임 경영과 등기이사직을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단편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너로서의 책임 경영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 이건희 회장 역시 2008년 비자금 사태로 삼성전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어떤 계열사의 이사직도 맡지 않았지만 바이오 사업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의 경우 재판이 이어지게 되면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의사결정의 제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가상자산의 대표주자 비트코인 가격이 2년여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매수세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에 5만 달러 고지를 다시 밟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암호화폐 운용사 코인쉐어즈에 따르면 28억 달러, 우리 돈 3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주기로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굴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에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를 겪으며 블록당 6.25개만이 채굴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올해 4월 이후 3.125개로 줄게 돼 가치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이후 가파르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물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다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물 ETF 상장 이후 운용사들이 사들인 비트코인은 총 19만 2천 개인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채굴된 비트코인은 2만 9,700여 개에 불과합니다. This is a new big on-ramp to crypto, which is going to attract a lot more investors, and ultimately that's going to push the price up. 블록체인 기술업체 블록스트림은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했고 유명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현물 ETF 매수세가 유지될 경우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까지도 오를 것으로 점쳤습니다. 비트코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외에도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로 중소형 은행 위기가 재조명된 점, 중국 증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증시 급락에 따라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옮기고 있는 것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이번 주 기업 공개 IPO 시장에 올해 첫 조 단위 대여가 등판합니다. 이번 주에만 4곳이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는데 IPO 흥행 불패가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 150% 넘는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록한 뷰티 패션 전문기업 APR이 IPO에 나섭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APR 경영진은 이번 IPO의 불안 요소로 지적받은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도 기업의 펀더멘탈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내는 어떤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이런 영역들이 주주분들께서 받아주신다고 그러면 오버행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밴드 상단보다도 25% 초과한 금액의 공모가를 확정한 APR은 최근 3년간 상장한 공모주 가운데 세 번째로 가격이 높습니다. 회사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원.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약 6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는 금융당국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 이후 가장 높은 코스피 상장기업 경쟁률입니다. APR을 비롯해 이번 주에만 4곳이 청약을 진행하는 가운데 앞서 공모가를 확정한 기업들 모두 희망 공모가를 초과해 공모가를 확정하는 등 최근 공모주 열기는 뜨거운 상황입니다. 연초 이후 13일까지 증시에 신규 상장한 종목 6개 기업도 모두 공모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돈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투자처로서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갈 데라고는 이제 공모주 아니면은 미국 주식 정도. 또 요즘에 워낙 이제 첫날 이제 팔고 나오는 전략을 취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APR의 흥행 여부가 새해 대여급 공모주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풍향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설립 9년 만에 흑자 전환한 컬리는 올해를 목표로 상장을 검토하고 있고 HD현대마린솔루션은 KB증권을 주관사로 정하고 거래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값만 약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SK에코플랜트도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APR을 시작으로 올해 IPO 기업들의 불패 행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맞춰 현대백화점 그룹이 야심차게 주주 환원책을 내놨지만 실망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당장 롯데와 신세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설픈 주주 환원책을 내놨다가는 주가만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저PBR주로 꼽히는 유통주. 시장은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을 발표하면 이에 발맞춰 유통기업들도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의 기대를 받던 현대백화점그룹은 재빠르게 중장기 배당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그룹 전체 배당 규모를 22년도 대비 16% 늘어난 1,7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했고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는 자사주 소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에 앞서 대대적인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발표 당일인 8일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의 주가는 대부분 하락했고 오늘까지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현대가 돈도 좀 잘 벌고 지주사 체제로 바뀌면서 일반주들도 환원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시가 배당률이 아마 2% 초중반일 텐데 최근 주가가 오른 거 대비해서 그 정도인 거잖아요.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롯데와 신세계의 고민도 더욱 커졌습니다.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확인한 만큼 더 큰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내놔야 하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방안으론 배당 정책 강화 등이 거론되지만 소비 부진으로 업황이 어려운 만큼 공격적인 배당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신세계와 롯데쇼핑은 22년 대비 지난해 일주당 배당금을 일부 상향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은 주가 하락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은 이제 세부 정책안이 발표되면은 거기에 이제 기민하게 이제 대응하는 어떤 정책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세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느낌? 두 기업 모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에 발맞춘 대응책도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눈치 싸움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낮은 종목들이 빛을 보고 있지만 유독 건설주만큼은 웃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생각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건설업종 주가는 0.4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 가운데 최하위인데다 PBR이 1배 미만인 다른 업종들보다도 부진합니다. 정부가 PBR을 비롯한 상장사들의 투자 지표를 비교 공시하는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저 PBR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렸지만 건설사만 피해간 겁니다. 역대급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누리지 못한 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며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 최대 30%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은 아예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원가율이 90%대로 치솟고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수익이 악화됐는데 착공까지 줄어 매출에도 타격이 가게 생겼습니다. 여태까지는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었다면 이제는 집도 안 팔리고 그나마 팔 집도 없을 거란 뜻입니다.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게 이 사업이 엑시트하는 정상적인 방법인데 건설사가 만든 물건은 못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재고가 쌓여 있는 건데 그 재고를 털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갈수록 실적 전망이 어둡자 주주가치 재고는 남일이 됐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배당금 잔치까지 점쳐졌던 삼성 엔지니어링조차 막상 현금이 줄자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미뤘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건설주 바닥은 멀었다며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15만 EX의 안착. SK하이닉스 주가가 1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2021년 3월 이후 3년 만에 15만 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초 주당 400달러대였던 엔비디아 주가는 한 달 만에 주당 700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H백 같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반도체가 잘 팔리면 이 수혜를 SK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 가져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가도 더욱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설명인데요.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아직 경쟁력을 입증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AMD 등의 공급을 추진 중인 HBM이 샘플 성능 시험을 수차례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열에 의해서 제품이 파손되는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기존 납부 물량에 대한 RMA, 즉 리콜 발생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메리츠증권은 하이닉스의 HBM 부문 매출이 지난해 20억 달러에서 올해 60억 달러 규모로 3배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MSCI 꽃이 피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한진칼이 MSCI 한국 지수에 새로 편입됐죠. 편입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편입 기대감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20% 넘게 급등했고 한진칼은 하락 마감했지만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펄어비스와 호텔신라 등 5개 종목은 지수에서 빠지게 됐는데 주가는 오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한진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한진칼 모두 최대 1,000억 원 안팎의 매수 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정기 변경에 따른 영향은 편출 종목이 더 크게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대미포조선과 JYP 엔터테인먼트는 시장이 지수에서 편출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유럽 관문 넘을까?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저녁 발표될 전망입니다. 합병 승인 기대감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주가 모두 오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이란 예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르면 오늘 저녁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번 기업 결합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게 되면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가운데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의 기업 결합 심사도 얻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화물 사업 매각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 고용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건설 현장에서 이 퇴직한 베테랑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SK 에코플랜트의 중동 지역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계약 매니저로 일하는 강현철 씨. 4년여 전인 2019년 말 정년을 맞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역량과 노하우만 갖췄다면 누구든 퇴직 후에도 촉탁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 덕분입니다. 재고용을 한 이유는 40년간 쌓아온 프로젝트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을 조금 더 하면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재고용을 기꺼이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SK 에코플랜트에는 퇴직 후 계속 일하는 직원만 25명, 정년을 훌쩍 넘긴 70대 직원들도 2명이나 해외 건설 현장을 누빕니다. 이러한 노련한 명장들은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는 1등 공신. 후배들에게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수해주면 물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안전까지 책임집니다.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때 단기간에 끝나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 정년 여부와 상관없이 쭉 있어주길 바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년 되더라도 그 경험이나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SK 에코플랜트가 다른 건설사에 비해 유독 중장년 인력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도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근무 환경입니다. 10대 건설사 중 처음으로 도입한 주 5일제와 금요일 4시 퇴근제 덕분에 다른 건설사에서 이직하는 중장년 직원들도 많습니다. 또 재고용되더라도 임금이나 성과급 등 처우가 비슷한 것은 기본. 중장년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복지 혜택까지 다양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여름휴가 같은 경우도 3일이었는데 5일로 늘려가지고 휴식도 많이 보장해주고 있고요. 헬스장이나 건강관리실이나 여타 많은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경기 악화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늘면서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카드사들이 지난해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실적 발표를 한 5개 카드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 8,642억 원으로 전년보다 8.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늘고 고금리로 카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충당금 적립 부담 역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5개 카드사가 지난해 쌓은 대손 충당금은 4조 1,431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64%나 증가했습니다. 연체율이 지속 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충당금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올해 역시 충당금 이슈가 카드사들의 발목을 잡을 전망입니다. 하반기 되면은 이제 조달 비용 측면에서는 개선될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금리가 좀 낮아질 개연성이 있긴 한데 충당금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위험관리 비용에서 대손 발생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대출이나 이런 신용 판매 쪽에 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적자로 전환한 저축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지난해 전체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손실만 1,413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 본격적인 검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저축은행 업권의 실적 부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엄청난 충당금을 쌓고도 순이익이 2.3%만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실적은 선방했는데 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금융그룹 내 은행 의존도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합산 순이익은 약 14조 9,700억 원. 역대 최대였던 2022년보다 3.6% 줄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따른 충당금 적립, 상생금융 압박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은행 의존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평균 은행 의존도는 85.4%로 전년 대비 6.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순이익이 각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에 육박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동산 PF 충당금 등으로 캐피탈과 증권사 등에서 이익이 줄어든 가운데 은행에선 고금리 지속으로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기록한 결과입니다. 새 회계제도 IFRS 17 도입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보험 포트폴리오의 빈자리가 컸던 금융지주의 경우 유독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그룹 내 마트형격인 은행권도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 취급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대출 영업으로 수익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뻔한 구조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의 쏠림 현상의 부작용은 금리가 낮을 때 수익이 급감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현지 현상이 좀 심화되게 되면 안정적인 이익 창출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 리스크 관리와 포트 다각화를 올해 주요 과제로 꼽았던 금융권.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금리 인하 본격화 등으로 올해는 은행 실적도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